새벽 4시 병원 식당 불이 켜지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간병인 식당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환자분들 드시고 남긴 반찬을 하나둘 챙기며 도시락통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게 뚜껑을 꾹꾹 눌러 닫고 김치는 따로 비닐에 싸서 넣습니다. 25년째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이 도시락을 싸는 동안만큼은 제가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버스 안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지나갑니다. 서준이는 잘 먹고 있을까? 다영이는 밤샘 근무에 몸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도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불 켜진 소리가 들립니다. 다영이가 벌써 일어나 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안 됐을 텐데 이 아이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제가 할게요. 다영이 목소리에는 늘 그런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밤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시켜. 어서 가서 좀 더 자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오빠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다영이 물었고 저는 안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준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회사 일이 힘들다고 요즘 프로젝트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 피곤한가 봐. 조금 이따 깨워야지. 저는 다영이가 올린 국에 된장을 조금 더 풀고 파를 썰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제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가족이 곧 일어나 식탁에 둘러앉을 거라는 기대감, 그 작은 행복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7시가 되자 서준이가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엄마, 커피 좀. 서준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고 저는 이미 준비해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밥 먹어라, 서준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서요. 시간 없어요. 서준이는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영이가 재빨리 도시락을 챙겨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라도 가져가요. 점심은 먹어야죠. 아, 고마워. 다영아. 서준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서준이가 감사합니다보다 해주세요를 더 많이 말하게 된 게, 그리고 제 손에서 뭔가를 받을 때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된 게, 현관문이 닫히고 저와 다영이만 남은 식탁은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다영이가 조용히 밥을 먹고 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영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정말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탁 끝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 명세서, 대출 안내문, 연체 경고 문자들. 서준이가 치워놓으라고 했던 것들인데 어제 제가 정리하다가 몇 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 가장이라던 서준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걸.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다 찼고 이금융권 대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제 한 달 간병비와 맞먹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영이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서준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 치마폭에 매달려 엄마 부르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 손을 꼭 잡고 달리기 하던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어머니,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다영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병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12시간 환자분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의 식사를 챙기고 약 시간을 체크하고 밤새 몸을 뒤척이시면 자세를 바꿔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또 새벽에 도시락을 싸러 식당에 갈 겁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다영이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이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그 아이는 오늘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 회사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다영이가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어머니, 오빠 회사에서 가족 초대한대요.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서준이 직장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왠지 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영이가 간곡히 권했고 서준이도 마지못해 오셔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 오셔도 돼요라는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래도 가기로 했습니다. 25년 키운 아들의 직장 생활이 어떤지 한 번쯤은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 당일 다영이가 전날 밤 다려준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이 넘은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서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준이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들과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 그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편들. 저는 그 사이에서 갑자기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옆에는 화사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준이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딱딱하고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이분은? 저희 팀장님이세요. 최유림 팀장님. 최유림이라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어머니시죠?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자 넓은 홀에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따라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서준이가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하러 가며 말했고 저는 혼자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나이가 많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얼마 뒤 서준이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서준이는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집안일 도와주시는 먼 친척 어르신이에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먼 친척 어르신? 최유림이 제 옆에 다가와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생 많으시겠어요. 서준 씨가 혼자 사는데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선의가 담겨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라 부르던 아이의 입에서 제자리가 지워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 도와주는 먼 친척 어르신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준이가 다른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동료들과 이야기 중이었고 저는 그에게 말도 걸지 않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내가 25년 동안 키운 아이의 마음이란 말인가. 저를 머슴처럼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처럼 소개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준이가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 제가 혈육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다영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빠 회사 좋았어요? 저는 다영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좋더라. 서준이 회사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던데. 다행이다. 저녁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다영이는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워서는 오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준이의 차가운 소개, 최유림의 선심 쓰는 말투, 그리고 제 손에서 멈춘 숟가락.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그 아이는 저를 그저 남처럼 대했습니다. 회사 가족 행사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다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서준이는 그날 이후로도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다영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고 서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무나물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숙 씨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머, 명수 씨? 김명수. 20년도 더 전에 제가 일했던 공장의 동료였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명수 씨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맞아요. 정숙 씨, 얼마 만이에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잖아요. 명수 씨는 반가워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반가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의 기억은 제게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오래됐네요, 명수 씨. 어디 차라도 한잔 하시죠.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명수 씨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우리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수 씨는 공장을 그만둔 뒤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손자들 돌보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정숙 씨, 그때 일 기억나세요? 공장 화재. 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기억하죠. 정숙 씨가 회장님 아버지 업고 나온 거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다들 놀랐잖아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일하던 섬유 공장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기계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모두가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그때 저는 2층 사무실에 회장님의 노부친이 홀로 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라 혼자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만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있었고 저는 그분을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선반에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다리 많이 다쳤잖아요. 그 뒤로 공장 못 나오셨고, 네. 수술하고 재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저는 그 사고 이후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비는 대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일부만 지원됐고 나머지는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만 늘어났고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숙 씨. 그 얘기가 최근에 회장님 귀에 들어갔대요. 네. 저는 깜짝 놀라 명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아들 윤태혁 씨 아시죠? 그분이 지금 회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정숙 씨가 아버지 목숨 구했다고. 그랬더니 태혁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처음이요? 네. 당시 회장님이 그 사실을 숨겼나 봐요. 어쨌든 태혁 씨가 정숙 씨를 꼭 찾고 싶다고 했어요. 연락처 좀 알려줘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수 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영이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일이고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시죠? 저 윤태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수 씨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며칠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저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가 윤태혁이었습니다. 정숙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앉았고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구해주신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시 저는 해외에 있었고 아버지는 그 일을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 명수 씨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씨가 다리를 다치고 공장을 그만두셨다는 것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숙 씨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혁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노인 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숙 씨께서 간병과 돌봄 관련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작은 돌봄 카페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자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돌봄 카페요? 네. 노인분들과 보호자분들이 편하게 쉬고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요. 정숙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와 지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20년 전 정숙 씨가 아버지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이자 늦었지만 마땅히 드려야 할 보상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지금껏 저는 늘 남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서준이를 키우고 환자분들을 간병하고 다영이를 보살피고 하지만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는 정숙 씨를 위한 인생을 사셔도 됩니다. 태혁의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태혁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서류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돌봄 카페, 제 이름으로 된 사업, 60평생 처음으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시작하면 서준이와 다영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영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다영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가 방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다영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는 태혁과의 만남, 그리고 돌봄 카페 제안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영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됐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말이야, 다영아. 이 일을 시작하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다영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준이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의 반응은 다영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요? 서준아, 아직 60대 초반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얼마인데요? 그걸 엄마 혼자 관리하시겠다고요? 서준이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엄마가 관리하는 게 맞지. 그럼 도장은요? 계약서 쓸 때 도장 필요하잖아요.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응, 서랍에 있어. 그날 밤 저는 서준이의 묘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태혁과의 계약 날짜가 잡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틀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정숙 씨,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내일 서류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대출이요? 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정숙 씨 명의로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도장도 찍혀 있고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도장이 찍힌 대출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신청 날짜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준이가 제 도장 위치를 물어본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준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준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준아, 너 내 도장 가져갔지?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고. 너지? 서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왜 그랬어? 회사에서 횡령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책임자라서 돈을 메워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거야? 엄마 명의로 빚을 지우려고?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영이 이름으로도 대출 받았지? 서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며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사랑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저는 소리쳤고 서준이는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다영이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감싸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서준이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 씨,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는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다영이 명의로도 몰래 대출이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지만 다영이는 제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이와의 파양을 진행하기로. 법원에서 파양이 인용되던 날 서준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나왔고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파양이 확정된 뒤 저는 다영이를 양녀로 정식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태역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돌봄 카페 운영과 생활이 막막한 간병인, 보호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영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다영아. 파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영이와 함께 태역이 지원해준 작은 돌봄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자리 잡은 카페는
간병인들과 보호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힘듦을 이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영이는 제 곁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결혼도 하고 임신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다영이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로 시작한다는 것, 빚진 마음 없이 사랑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서준이는 그 후로 사기와 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고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다는 소식만 가끔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아주 가끔 혼자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빌어주는 것. 우리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모양의 사랑이었습니다.